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올랜도에 와 있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 와 있는데 원래는 로드트립 중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영상을 안 만들고 그냥 오늘은 이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여유롭게 지금 로드트립을 하는 중이고 호텔에 앉아서 그냥 혼자 좀 쉬다 보니까 결국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면서 결국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드트립에 대한 살짝 업데이트면 역시 오토파일럿과 슈퍼차저의 도움으로 역시 오늘도 많은 슈퍼차저를 이제 찔러서 충전을 했고 정말 편하게 여기까지 또 한 번 한 900km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 와이프도 얘기하듯이 진짜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플로리다에 와 있네요. 기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외로 저도 이렇게 먼 거리를 쉽게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아주 쉽진 않았지만 예상외로 저희 와이프도 놀랄 정도로 하다 보니 그냥 와 있어서 매우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전기차로 여기까지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랍고 테슬라의 인프라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슈퍼차저는 정말 짱인 것 같습니다. 푹 쉴 수도 있는데 되게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제가 이럴 것 같아서 어제 약간 선수를 친 건데 이제 메이저 언론사들이 테슬라가 이제 그 레귤레터리 크레딧의 메인 소스인 이제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이 PSA 그룹하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딱히 자동차적 니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지금 어제 얘기했듯이 메인 소스는 이런 레귤레토리 크레딧 그런 환경 크레딧을 이제 합쳐가지고 전 라인업으로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꾸미면서 레귤레토리 크레딧도 이제 면제받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메인 소스를 잃었다라는 이런 비판적인 기사가 거의 도배되듯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테슬라를 싫어하는지. 그래서 제가 영상을 또 만드는 원동력을 주게 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연기관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전 제가 소개시켜드린 기사만 보더라도 폭스바겐이 이미 테슬라한테 크레딧을 샀습니다. 중국에서요. 이건 중국 얘기죠. 유럽 얘기가 아니지만 이렇듯 각 나라별로 심지어 중국조차도 이런 환경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너무 잘 팔리죠. 생각 외로 지금 친환경 차는 지금 테슬라 말고는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연초는 매우 부진합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딧 수익은 당분간 늘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것을 엄청 비판하고 여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들 친환경 차를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소스도 빠지고 그래서 테슬라의 수익이 줄 거다라는 아주 비판적인 기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현재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미 산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도 테슬라한테까지 크레딧을 살 필요가 있냐, 다들 내연기관 회사들 다 그런 규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연초에는 항상 말하다가 막판에 뒤에서 딜을 해서 크레딧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미 얼마인지를 규모를 잘 밝히진 않지만 혼다는 이미 테슬라로부터 크레딧 풀을 샀습니다. 근데 물론 유럽에서 산 거라서 혼다가 유럽에서 이렇게 차를 많이 팔진 않으니까 안 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얼마가 거래되고 있는지를 다들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몇몇 개 회사들이 이미 테슬라한테 손을 벌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돌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기사들, 로이터에서 얘기한 기사에서도 보면, 물론 이제 PSA랑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이제 합병을 해서 스텔란티스라는 이제 그룹으로 이제 커지면서 이런 걸 올해는 모면했다고 하지만 어제 얘기했듯이 계속 이 규제는 계속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 가면 또 다른 얘기가 펼쳐질 테고, 또한 르노 그 조이를 그렇게 많이 팔았음에도 깐당깐당한다 이거죠. 다들 그거 규제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프랑스 정부는 참 신기한 정부인데 자동차 회사 주식을 꽤 많이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장관이 나와서
이런 규제를 자꾸 지켜가다 보면은 우리 이제 자동차 인더스트리를 폭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한 어조로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래서 테슬라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파급 효과가 너무 급변하게 오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심지어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 저 규제 만족시키려다가 일자리 다 날아가고, 이렇게 프랑스에선 장관도 나오니까요. 근데 르노는 생각보다 이 르노가 걱정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조이가 그래도 나름 잘 팔렸기 때문에. 근데 물론 조이의 배터리 양이 작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르노 정도면은 제 생각엔 그래도 조이를 잘 팔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는 거지,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좀 위험한 회사들이 꽤 많죠. 근데 이제 조이도 저렇게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배터리 총량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상세히 이 마이닝닷컴, 정말 이 웹사이트 이름답게 raw material, 그러니까 리튬을 얼마나 썼냐 배터리에서 그거 보면은, 테슬라가 소모한 리튬은 그 다음 4개 회사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 빨간색이 테슬라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차량들은 조이와 달리 이제 대용량 배터리들을 많이 싣고, 심지어는 이제 100kWh짜리 크기라든지 모델 S, X 이런 차량들도 있고, 물론 이제 리프레시 되느라 요즘 생산 안 됐지만 그래도 주력 모델인 모델 3와 모델 Y는 75kWh니까 경쟁사 대비해서 여전히 월등히 배터리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의 리튬을 작년에 보니까 4개 회사를 합친 것보다도, 그나마도 이제 리튬에서도 상세 정보를 보면 대부분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왜냐면 NCA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CATL과 계약을 하면서 LFP 인산철을 쓰면서 리튬 카보네이트 쓰면서 그 부분도 이제 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테슬라도 좀 퀄리티 떨어지는 리튬 쪽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 그 LFP 때문에. 여튼 여전히 이런 광물의 양으로 보면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있어서는 정말 압도적인 양,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든지 규제가 배터리 양에도 달려 있습니다. 각 차마다 배터리 크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하이브리드 카도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전히 그래서 테슬라가 좀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자꾸 이렇게 재미난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게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슈퍼차저를 저는 열심히 찌르면서 편하게 오토파일럿을 켜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리프레시로 이런 재미난 이야기, 이제 나올 얘기들은 그냥 다 재미난 얘기들인데, 플로리다 운전 경험을 좀 쉐어해 드리면,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빨리 달리시는지. 물론 제한 속도가 뉴욕 대비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제 기본 제한 속도가 70마일이고 다들 그 속도로는 안 달리죠. 조금은 과속을 하시니까. 10% 정도는 괜찮다 치면은 77마일, 80마일이 육박하는데, 웬만한 도로에서 이게 다들 도로가 이 남부답게 크고 넓고 이래서 다들 이렇게 속도를 즐기시는지, 어떤 경우에는 상당량 오면서 보면은 다들 80마일 이상으로 달리시더라고요. 제가 80 이상으로 가도 앞차를 못 쫓아가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져서, 여기는 왜 이렇게 다들 과속을 하는지, 경찰이 무섭지 않은지, 걸리면 벌금이 꽤 센데, 물론 이제 웨이즈나 이런 것들로 이제 경찰 위치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다들 생각보다 속도를 높이, 심지어 화물차들도 빨리 달려서 좀 놀랐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이제 재미난 이야기들은, 이제 폭스바겐이 정말 테슬라를 제대로 따라가긴 하는데, 이제 글로벌 칩 쇼리지, 세미컨덕터 쇼리지 사태 때문에 자율주행이 있어서, 주행 보조에 있어서 우리도 테슬라 같이 디자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제대로 이제 테슬라를 벤치마킹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테슬라를 따라하면서. 테슬라가 하니까 이렇게 다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진짜 테슬라가 대단하긴 합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트위터에 샤오미도 차를 만들고, LG도 차를 만들고, 소니도 차를 만들고, 하웨이도 차를 만들고, 테슬라는 이미 차를 만들고, 모두가 차를 만든다라는 이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프로토타입은 정말 쉽다, 근데 대량 생산, 프로덕션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워렌 버핏의 그런 버크샤이어의 주총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생겼다 사라집니다. 스타트업까지 하면 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죠. 맞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걸 잘 알고요. 얘기하듯이
포드랑 테슬라 정도만 only American company로 미국 자동차 회사로 1000개가 넘는 스타트업 중에 대량 생산에 성공하고 망하지 않은 유일한 회사라는 거죠. 미국 회사로. 그게 테슬라와 포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이게 두 회사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거의 1%의 확률도 안 되는 걸 뚫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이제 테슬라에 믿음이 없다라든지 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포지티브하게 바뀐 거 역시 무지무지하게, 이건 말도 안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테슬라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시선들,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궤도에 올라올 듯 말 듯 하지만, 지금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 대비해서는 이제 그런 엄청난 포텐셜은 보이지만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식에 테슬라의 미래를 매우 밝게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에 이렇게 모든 거를 거시면 안 됩니다. 요즘 하도 옆으로 이렇게 많이 가니까. 하지만 가능성은 정말 잘 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건 제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죠. 1%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여기까지 온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런 어제 이야기한 배터리 자체 생산도 무지무지 어렵죠. 그러니까 쉽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CEO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과 테슬라가 저런 극악의 확률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점,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본 DNA,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서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을 믿는 거죠. 이런 CEO의 그런 역량을 믿는 거죠. 제가 렌트카 이야기도 또 이제 갖고 왔는데, 렌트카와 이 딜러 얘기들, 지금 하와이에서는 댓글에 하와이에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하와이도 찾아보니까 렌트카가 동이 나가지고, 이게 6월이라고 미국에서 주로 이사할 때 쓰는 트럭인데 이거를 렌트카 대신으로 쓴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6월에 이런 광고가, 조그마한 작은 카고밴 같은 경우 뭐 하루 빌리는데 19불 99센트라고 막 광고하고 막 이런 선전이 많거든요. 저거를, 그럼 지금 비싸면 저걸 렌트카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안 그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요. 내연기관 차가 굉장히 잘 팔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애매하게 균형이 맞아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해피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카 딜러십들이랍니다. 왜냐하면 차를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세미컨덕터 쇼리지가 좀 부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현재 닥쳐있는 문제긴 한데 부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 딜러십들이, 그 중간에 낀 딜러십들이 굉장히 해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는 많이 팔리면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요. 물론 저도 그 세미컨덕터 쇼리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카 딜러십도 답이 없죠. 볼륨이 떨어지니까 차를 백날 비싸게 팔아봐야 판매 대수가 줄어들 테니 이익이 감소를 하겠죠. 근데 현재는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현재 아주 자동차 딜러들이 아주 해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딜러십도, 지금 테슬라는 딜러십을 운영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사라질 직업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난 영상 제목대로 이게 지금 사라지기 전 마지막 불꽃인지 아주 해피하시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 마기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또 왜 갖고 왔냐면은 한국의 아이오닉 5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아이오닉 5가 좀 그래나마 생산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배정이 별로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포드 마기에도, 지금 이거 멕시코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에 들여오고 유럽에도 수출을 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초반 돌풍과는 달리 테슬라의 마켓시어를 뭐 뺐느니 이런 얘기와는 달리 지금 달이 갈수록 차량 판매량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죠. 근데 반면에 프로덕션은 이 세미컨덕터 쇼리지를 무색할 정도, 요 정도인가요? 요 정도? 이 정도 내려와야지 세미컨덕터 쇼리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영향이 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프로덕션은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미국 내 판매량이 줄은 거죠.
과연 미국의 인기가 줄은 건지 아니면은 이제 유럽에 빨리 팔아서 친환경 차를 좀 팔아서 그 규제를 맞춰서 벌금을 안 내야 되니까요. 흡사 상황이 현대 아이오닉 5와 비슷해서 또 이런 업데이트된 마기의 세일즈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는 스페이스X의 이제 스타쉽이 드디어 착륙을 약간 불안정하지만 그 두 개의 로켓으로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번에는 터지지 않고 착륙을 했습니다. 이제 이 넘버가 SM-15인데 이런 현대 시뮬레이션이 발달된 상황에서도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저렇게 로켓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실험이 직접적인 실험이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데이터를 얻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저에겐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여전히 많이 줄었겠지만 항공산업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돈이 많이 들고 참 실험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만약 내일 영상이 안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해서 이 피곤해서 호텔에서 푹 쉬다가 영상을 못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